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김민재 선수가 독일 언론으로부터 혹평, 저평가, 굉장히 실망스러운 평가를 많이 받아왔었죠. 하지만 2024-2025 시즌에는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입니다. 뱅상 콤파니 감독 체제에서 다시 나폴리 시절 최고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다며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 것인데요. 콤파니 감독 체제의 바이에른 뮌헨은 경험이 부족한 감독이 아니냐는 우려를 딛고 일주일 사이 치른 3경기에 무려 20골을 몰아치는 역대급 득점력, 역대급 연승 행진을 벌이면서 전 유럽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민재 선수도 독일 분데스리가 4라운드 주간 베스트 센터백으로 선정됐고 독일 현지 언론이 선정한 경기 최고 평점 선수가 되기도 했는데요. 다시 유럽 최고의 센터백 중 한 명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 콤파니 감독이 전술을 어떻게 바꾸었길래 바이에른 뮌헨이 다시 최강의 모습을 되찾고 있는지, 또 김민재 선수의 장점을 어떻게 살려내고 있는지, 독일과 유럽 언론의 반응, 경기 세부 기록, 유럽 축구연맹 지도자 자격증을 보유한 코치들이 분석한 코치 보이스 전술 컬럼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콤파니 감독 체제의 바이에른 뮌헨이 리그 4경기 모두 승리하면서 승점 12점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죠. 이 과정 속에 첫 4경기에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역대 최강의 팀으로 첫 4경기 기준 역대 최고의 기록을 남겼다고 합니다. 전승에서 16득점, 3실점밖에 내주지 않았거든요. 펩 과르디올라 감독 시절이었던 2016-17 시즌에 4경기 모두 이겼고 그때 14득점 1실점을 했던 것이 그 다음으로 좋은 기록인데 이 기록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과거 클롭 감독 시절의 도르트문트라든지 또 그 이전의 바이에른 뮌헨이 역사상 4연승을 초반에 거둔 일들은 꽤 있었지만 이토록 많은 골을 넣고 또 공격적인 모습을 보인 팀은 없었다는 것인데요. 독일판 스카이 스포츠 역시 바이에른 뮌헨의 지배력이 돌아왔다라면서 공식 경기 DFB 포칼과 UEFA 챔피언스 리그 디나모 자그레브 9대2 승리를 포함해서 6전 전승을 거뒀다. 바이에른 뮌헨이 격동의 시기를 지나 이전의 황금기를 떠올리게 하고 있다. 지배력이 돌아왔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장 전역에서 맨투맨 플레이를 펼치면서 상대를 끊임없이 압박하고 있고 멈추지 않고 있다. 즉 공격적인 압박으로 승리를 거두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내용상의 변화 과정에는 전진 수비 그리고 라인이 높을 때 더욱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공격적인 수비수 김민재 선수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시즌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독일판 스카이 스포츠는 콤파니 감독의 평가는 벌써 할 수 있을 정도다. 왜냐? 지금 당장 경기력과 성적이 너무나 좋다. 그리고 이제는 진정한 시험 때도 바로 찾아온다. 지금까지 상대했던 팀이 약했기 때문이 아니라 진정한 실력이라는 것은 오는 토요일에 있을 레버쿠젠과의 분데스리가 빅매치, 그리고 10월 초 프리미어리그의 돌풍의 팀인 에스턴 빌라와 챔피언스리그 경기가 있고 또 이어서 분데스리가에서 프랑크푸르트, 슈투트가르트 같은 정말 강한 팀들과의 경기가 연달아 펼쳐지고 또 10월 챔피언스리그 일정 안에는 바르셀로나와의 경기까지 있기 때문에 콤파니 감독의 전술과 이 지금 바이에른 뮌헨의 전력에 대한 진정한 시험 때 곧 나올 수 있다. 향후 5경기 이후에는 이제 콤파니 체제에 대한 진짜 찬살레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지난 주말에 있었던 베르더 브레멘과의 경기는 5대0 대승을 거두면서 상대의 기대 득점이 0에 불과했다. 즉 단 하나의 슈팅도 허용하지 않는 말도 안 되는 기록을 보여줬는데요. 이 과정에서 김민재 선수의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지금 공격력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홀슈타인 킬과의 분데스리가 경기 6대1 대승, 챔피언스리그 디나모 자그레브전 9대2 대승, 그리고 브레멘전 5대0 대승까지 3경기 만에 20골을 넣은 것. 일주일에 치른 3경기 20골은 바이에른 뮌헨 구단 역사상 최초이고 현재까지 29골을 6경기에서 기록한 것조차도 분데스리가가 창설된 이후 바이에른 뮌헨 역사상 최초의 득점 기록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바이에른 뮌헨이 한 시즌 최다골을 94골을 넣으면서 우승한 적이 있었는데 리그에서 100골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지금의 바이에른 뮌헨에 대한 평가, 역대급 팀이 나왔다라는 평가에 근거가 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공격력이 주목받고 있지만 그 공격력의 뒤에 김민재 선수가 있었다는 것. 지난 주말 베르더 브레멘과의 경기에 김민재 선수가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 기준의 평점은 7.8점이었는데 이게 전체 수비수들 중에서도 최고 평점이었고요. 히트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폴리 시절에 딱 그 모습이에요. 사실 콤파니 감독이 처음에는 오른쪽 수비수로 세워봤고 바이에른 뮌헨에서는 전체적으로 왼쪽 풀백을 보기도 했고 여기저기 위치를 오가면서 뛰면서 조금은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는데 콤파니 감독이 결국에는 공식 경기를 시작한 이후에는 나폴리 시절에 했던 그 역할과 그 동선을 맡기면서 왼쪽 수비형 미드필드 영역, 왼쪽 풀백 영역, 상대 지역의 문전 왼쪽을 커버하게 하면서 본인의 능력을 10분 발휘하게 하고 우파메카노와 더불어 속도감 있게 배후를 커버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베르더 브레멘과의
경기에 단 하나의 슈팅도 허용하지 않는 과정 속에서 지상 경합 2번 중에 2번 모두 승리, 공중볼 경합 5번 중에 5번 모두 승리하는 100%의 경합 승률을 기록했고 패스 성공률 92%, 가로채기 4개, 태클 2개 등 그야말로 완벽에 가까운 경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캡처 화면을 통해서 하프라인 부근에 공중볼 경합이 뜨고 있는데 김민재 선수가 멀리서 달려들어와서 훨씬 높이 뛰어올라서 헤더로 차단하는 장면이라든지 또 문전에서 슈팅 기회를 낼 수 있었던 상황에서 빠르게 본인의 위치가 아닌 오른쪽 지역으로 들어왔던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가담해서 마지막 슈팅을 꺼내냈던 과감하고 도전적이고 공격적인 수비를 통해서 거의 나폴리 시절의 경기를 다시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에른 지역신문으로서 바이에른 뮌헨 소식에 정통한 바이에른의 모든 경기를 취재하는 매체 타게스자이퉁은 브레멘전 최고 평점 김민재 선수에게 내렸습니다. 물론 평점 1점, 이 최고점을 김민재 선수 혼자 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모든 선수 중에 최고였다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자신감 넘치는 김민재가 현재 유럽 최고의 센터백 중에 한 명이며 매 경기마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한 모습을 볼 수 있다라면서 지난 시즌 바이에른에서 겪은 일들과 또 실책들과 또 비판과 많은 잡음들 속에서 자신감이 떨어진 것이 또 경기력의 악영향과 악순환으로 이어졌는데 이제는 완전히 그런 문제를 털어내면서 심리적으로도 강해졌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게다가 브레멘도 만만한 팀이 아니거든요. 둑시, 토프, 전후반에 걸쳐 나왔던 공격수들을 완벽하게 제압을 했다. 항상 세심하게 전진하면서 또 상대의 잠재적인 역습을 하전에 차단하는 하이라인 축구를 하면서도 상대의 역습에 항상 관심을 갖고 있고 예의주시하면서 그걸 커버했던 능력이 뛰어났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 다른 통계 매체 후스코어닷컴은 그런 활약을 통해서 김민재 선수에게 평점 7.96점을 줬고 분데스리가 4라운드 베스트 11에 중앙 수비수로서 김민재 선수를 선정했는데요. 우파메카노 7.78점과 더불어 함께 뽑혔고 레버쿠젠의 잉카피에가 8.06점으로 중앙 수비수들 중 최고 평점을 받기는 했지만 다른 활약상들을 돌아봤을 때 김민재 선수가 다시 분데스리가에서 어떻게 보면 자신이 이제 최고의 리그 수비수다라는 것들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물론 김민재 선수에 대해 기대가 컸기 때문인지 계속해서 저평가를 해왔던 독일을 대표하는 매체 키커와 빌트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활약에 비해서 조금 저평가를 했다는 느낌이 있어요. 빌트 같은 경우에 사실 평점 3점을 줬기 때문에 아주 낮은 평점, 평균적인 활약이었다는 평가를 한 건데 키커는 그래도 2.5점으로 잘했다라는 평가를 줬거든요. 그런데 우파메카노에게 2점을 줬다. 경고까지 있는 우파메카노보다 평점이 좀 낮았다라는 것은 조금은 아직까지도 선입견과 편견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거나 현재 독일 현지에서는 바이에른 뮌헨의 강력함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베르더 브레멘의 전무이사를 맡고 있는 디렉터 프리츠 디렉터가 경기 후 스포르츠 아인츠 방송에 나와서 우리가 솔직히 바이에른을 상대로 기쁨을 얻을 수 없는 경기를 했다고 하면서 상대가 정말 잘했는데 팀 전체가 잘했다고 말하면서 마치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끌던 그때의 지배적인 시절로 돌아간 것 같다라는 극찬까지 나온 겁니다. 즉 콤파니 감독이 과르디올라 감독 같은 축구를 구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이에른 뮌헨이 매우 강렬하게 플레이했고 또 놀라운 볼 소유권을 보여줬고 특히 최고의 컨디션을 보일 때는 아예 상대 대응이 불가능했다. 과거의 바이에른이 항상 공을 소유하고 자신만의 구조를 찾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 모습을 재현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워낙 센세이션한 초반을 보내고 있다 보니까 유럽 축구 연맹의 코치들이 공인된 코치들이 운영하고 또 컬럼을 쓰고 있는 코치 보이스 매체에서는 뱅상 콤파니 감독의 전술을 정리하는 그런 컬럼을 최근에 공개했는데요. 이 내용을 통해서 김민재 선수가 어떤 위치에서 서고 있고 또 이전 팀들을 운영하는 과정 속에 콤파니 감독이 오면 김민재 선수가 잘 되겠다라고 전망했던 게 사실로 드러난 그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투해 감독 체제에서 주전으로 뛰었던 다이어가 완전히 밀려나면서 언해피가 뜰 정도로 콤파니 감독의 전술, 성향 그리고 방향성은 김민재 선수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요. 지금부터 코치보이스의 전체 내용을 해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살이 되던 해 뱅상 콤파니는 감독으로서 롤러코스터 같은 커리어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미 선수로서 최고 수준의 경험을 쌓은 벨기에 출신 수비수였던 콤파니는 현재 가장 촉망받는 젊은 감독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번리에서 프리미어리그 강등의 좌절을 경험한 직후 2014년 여름에 바이에른 뮌헨의 감독으로 임명된 것은 분명 놀라움을 자아낸 일이었습니다. 콤파니 감독은 선수 시절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유소년 시절 클럽이었던 안더레흐트에서 감독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브뤼셀, 벨기에에서 2년을 보낸 이후 그는 잉글랜드 챔피언십 2부 리그에 속해 있던 번리를 맡아 팀을 즉각적인 프리미어리그 승격, 인상적인 챔피언십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번리는 프리미어리그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고 시즌 내내 하위권, 강등권에 머물다가 결국에는 강등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에른 뮌헨이 토마스 투헬 감독의 후임을 찾고 있던 가운데 콤파니 감독에게 독일에서 역사상 가장 성공적이었던 바이에른 뮌헨의 지휘봉을 맡기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UEFA 라이선스를 보유한 코치들은 번리 시절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에서의 초기 현 시점의 콤파니의 전술이 어떤지 분석한 내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레이 스타일입니다. 콤파니 감독은 안더레흐트 시절부터 4-2-3-1과 4-3-3의 변형을 기본 전술로 선호했는데요. 4-4-2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콤파니의 전술적 접근 방식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팀이 경직된 전술을 유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콤파니는 팀이 소유권을 장악하고 마지막 라인까지 많은 숫자를 투입하며 공격적인 수비를 통해서 상대를 질식시키고 공격을 지속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콤파니 감독이 번리에서 잉글랜드 챔피언십 우승을 차지했던 시즌에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는데요. 당시 번리는 잉글랜드 챔피언십에서 가장 높은 평균 점유율 65%와 득점수 87골을 기록했습니다. 콤파니의 팀 구성은 빌드업 단계에서 유동적인데요. 백스리와 더블 피보테가 있는 3-2-5 구조로 후방 빌드업을 자주 사용합니다. 사진에 보시는 번리의 플레이 예시에서 이안 마트센이 왼쪽에서 안으로 좁혀 들어오고 조던 베이어가 중앙 센터백으로 자리하고 테일러 하우드 벨리스가 오른쪽 센터백으로 넓게 배치되는 3백, 3인 구조가 되죠. 그 앞쪽에 코너 로버츠가 오른쪽 백 자리에서 인버티드로 들어와서 조시 컬렌과 함께 두 명의 더블 피보테를 구성하는 3-2 빌드업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번리는 대각선 패스 각도를 유지하면서 백스리를 순환하는 백스리의 선수가 바뀌어가는 옵션을 포함해 안정적인 구조를 구축할 수 있었는데 인버티드 풀백과 라볼피아나를 모두 사용한 것이죠. 마트센이 때때로는 위치를 또 인버티드로 들어와서 더블 피보트의 한 자리를 차지하기도 하는 등 굉장히 유동적으로 어떤 선수든지 센터백, 풀백 그리고 중앙 미드필드로 뛸 수 있는 구조였죠. 그래서 로버츠가 백스리의 일부로 더 깊게 또 좁게 내려가서 공간을 차지하고 3백을 유지하는 구조도 많이 나왔습니다. 번리의 이러한 3-2-5 구조는 중앙 미드필드 중 한 명이 백스리로 내려와서 또 풀백이 마지막 라인까지 위로 전진해서 상대의 수비 라인을 압박하는 형태로도 운영이 됐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과 같이 미드필더 산데르 베르게가 드리프트 아웃하면서 백스리 구조를 만들었고 풀백 찰리 테일러 그리고 사진 밖에 있었던 비티뉴가 마지막 라인, 전방 라인에서 높고 넓게 전진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지금은 토트넘에 와 있는 윌슨 오도베르가 그때 번리에 있었는데 컬렌과 함께 내려와서 더블 피보테를 형성하기도 했고요. 제이콥 브룬 라르센과 라일 포스터가 하프 스페이스 포지션으로 좁혀서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번리는 마지막 파이널 서드 지역 최종 라인에서 5개의 채널, 경기장을 세로로 5등분했을 때 모든 공간을 점유하면서 상대의 후방 지역에 끊임없이 위협을 가할 수 있었습니다. 컬렌도 외곽과 센터백 사이, 백라인 깊숙이 내려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구조가 매우 유동적으로 운영됐는데요. 이러한 형태의 구조적인 장점은 인사이드 포워드인 브룬 라르센과 포스터의 유연성입니다. 콤파니 감독이 운영하는 팀은 빌드업에서 공간이 필요할 때 이 포지션의 선수들이 높은 곳에 머무르면서 상대 백라인을 고정시켜서 공간을 창출하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또한 측면으로 벌린 와이드 센터백과 높이 올라간 하이 풀백 사이의 빈 공간으로 넓게 드리프트에 이동할 수 있는 자유도 만들었죠. 특히 컴팩트한 상대의 백5 밀집 수비를 상대할 때는 전방을 향하면서 공을 받고 침투하는 공간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선수들이 움직이면서 수비수들을 끌어내고 뒤쪽에서 높은 풀백이 공격적인 아웃 투 인 플레이를 펼칠 수 있게 공간을 만들거나 공격수, 중앙 스트라이커가 상대 수비라인 뒤쪽에서 지능적인 측면 돌파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공격을 더 강화할 때는 3-2-5가 아닌 2-3-5로 운영하기도 했는데요. 중앙 미드필더가 이선에 머무르고 풀백이 더 높이 전진하면서 중앙 공격수와 함께 안쪽으로 와이드 포워드가 아예 더 안쪽으로 들어가고 풀백이 윙어가 되는 그런 형태로 마지막 라인을 점령하는 플레이까지 했습니다. 또 양쪽 풀백이 미드필더로 인버티드로 들어오면서 와이드 포워드, 중앙 미드필더, 중앙 공격수가 모두 최전방 공격수처럼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죠. 콤파니 감독이 바이에른 뮌헨 지휘봉을 잡은 초기 경기에서도 이러한 테마가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김민재와 우파메카노 이 두 명의 센터백 사이에 골키퍼 마누엘 노이어를 전진시키는 노이어의 후방에서의 필드 플레이어 같은 능력까지 활용하면서 더 과감한 후방 빌드업을 펼쳤습니다. 노이어가 우파메카노 김민재와 함께 백스리의 일부가 되면서 바이에른 뮌헨은 필드 플레이어 한 명을 더 높은 위치에 배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요주아 키미히가 알렉산다르 파블로비치와 함께 더블 피보테가 됐고 하파엘 게헤이루가 공격 라인까지 전진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마티스텔이 하프 스페이스 위치로 좁혀 들어오고 해리케인, 마이크롤리세, 세르주 그나브리가 바이에른 뮌헨의 공격 라인 5개 채널을 모두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이 결과 바이에른은 한층 더 유동적이고 유연한 모습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이 예시에서 보시다시피 자말 무시알라
무시알라가 더 넓게 안쪽으로 드리프트하면서 공간 리시브를 하고 가속력과 역동성을 이용해서 전진하게 되면 상대팀 프라이부르크의 백라인이 뒤에 고정되게 되고 파블로비치와 키미히가 상대가 중앙에 고정된 가운데 중앙 미드필드 지역도 압축해서 또 압박하고 장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는 올리시에가 내려와서 무시알라, 파블로비치, 키미히와 함께 중앙 미드필드에서 박스 형태로 움직이면서 프라이부르크의 중원 싸움에서 상대에게는 수적 열세, 즉 과부하까지 야기하는 우연한 움직임이 가능한 것이죠. 공격으로 넘어가서 파이널 서드 지역을 보면 콤파니 감독의 팀은 항상 피치 위에 5개 채널을 모두 점유하고 특히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는 이렇게 모든 채널을 점유한 다음에 상대팀의 라인 사이 후방에 공간을 만들고자 움직입니다. 가장 폭을 넓게 만드는 선수, 공격적인 풀백 또는 와이드 포워드가 할 수 있는데 이 선수들이 폭을 좁혀 들어오면은 상대의 백라인 사이의 거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좁게 들어온 인사이드 포워드나 미드필드 중에 한 명이 전진했을 경우 하프 스페이스에 공간이 생깁니다. 이 예시를 보시면은 포스터가 볼 사이드에 있고 브룬 라르센이 반대편 사이드에 있죠. 이를 통해서 번리는 상대 수비수 사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었고 패스를 그쪽으로 밀어넣거나 수비 뒤로 크로스를 넣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대 백라인이 중앙 침투를 제한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좁혀서 압박하면은 측면 선수들이 바깥쪽 공간을 공략하거나 1대1 상황에서 수비수를 고립시키거나 크로스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이에른 뮌헨에서는 올리시에, 그나브리, 무시알라가 이런 상황의 패턴으로 개인 창의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번리가 마지막 공격 라인을 점유하는 또 다른 방법은 중앙 공격수와 하프 스페이스를 점유한 선수들 간의 반대되는 움직임인데요. 중앙 공격수인 애슐리 반스가 종종 중앙 수비수를 끌어내면서 사이드로 빠지고 또 최소한 수비수의 주의를 끌어내는 동작을 통해 수비의 위치를 이탈시키는 겁니다. 그때 하프 스페이스를 점유하던 선수가 애슐리 반스가 비운 중앙 공간 쪽으로 공격적인 돌파와 침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진에서 보실 때 로버츠가 소유권을 확보한 이후 안쪽으로 회전해 움직이면서 좋은 득점 위치에서 박스 안에 들어가 슈팅을 날릴 수 있었습니다. 콤파니 체제의 번리는 더 넓은 지역에서 이러한 반대 동작을 활용해서 타이밍, 위장 동작을 통해 상대 빈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으로 침투하도록 했습니다. 공이 없는 상황에서의 수비는 어떨까요? 공이 없을 때 콤파니 감독은 공격적으로 압박하고 필요할 때는 더욱더 콤팩트한 블록으로 내려갈 수 있는 4-4-2 전형을 선호했습니다. 번리에서 2022-2023 시즌 챔피언십 동안 그의 팀 번리는 디비전 리그 내 가장 낮은 PPDA 7.86회 8번의 패스를 상대가 연결하기 전에 잘라내는 강한 공격 압박을 펼쳤는데요. 안더레흐트에서 그리고 번리가 프리미어리그로 올라왔을 때도 번리는 리그 평균과 비슷한 수준의 전방 압박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거친 상대에게 적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의 경기 방식의 유연성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공격적인 압박에서는 4-4-2 대형의 공격수들이 함께 움직이고 투터 중에 한 명이 소유권을 가진 센터백을 압박하면서 한 방향으로 밀어붙이고 다른 한 명은 위치로 내려와서 피보트의 패스 동선을 제한합니다. 미드필드 4명 중에 가장 넓은 사이드 선수가 사이드로 나가는 패스를 예상해서 움직이고 4백에서의 풀백, 3백에서의 와이드 센터백에게 더 전진해서 공격적으로 압박하도록 전진시킵니다. 풀백들이 뒤에서 지원도 하고 측면 공격수가 풀어질 경우에는 더 달려들 준비를 할 정도로 굉장히 도전적으로 압박을 한 것인데요. 이때 중앙 미드필드는 이 사진의 번리의 베르게처럼 미드필더 사이사이의 위치를 잡을 수 있는 지능을 갖추고 지능적으로 본인이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선수 개인의 영향도 매우 중요합니다. 중앙 미드필드가 일선을 돌파할 때는 그가 뛰어들어가서 가장 깊은 위치의 피보트 역할까지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블라인드 사이드에서 상대 미드필드를 스크린하는 플레이까지도 해줘야 하기 때문이죠. 이것보다 유보적이고 또 소극적인 블록을 펼칠 때도 있었는데요. 최전방 2명이 조금 더 깊이 내려와서 상대 피보트를 차단하는 상태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최전방의 2명, 미드필더, 수비수 사이의 거리를 최소화하면서 컴팩트하게 2줄 수비 가까이 움직이면서 상대가 침투할 수 있는 공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상대가 넓은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는데요. 그때 이 공간에서 소유권을 되찾아오거나 더 오래 압박을 지속하면서 상대의 공격을 지연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콤파니 감독이 분데스리가와 챔피언스리그에서 바이에른 뮌헨을 이끌면서 이러한 본인의 전술적인 접근 방식을 또 어떻게 더 발전시키고 성장시켜 나갈지 지켜보는 게 앞으로 흥미로울 거다라고 유럽의 지도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안더레흐트와 번리 시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선수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성과를 낼지 정말 흥미진진하게 지켜볼 일이고 이러한 발전과 전술적인 혁신이 김민재 선수의 성장과 발전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는 주말 콤파니 감독의 지금까지의 흐름이 상대가 약해서가 아니라 정말 바이에른이 강해진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기가 이어집니다. 9월 29일 일요일 새벽 1시 30분 지난 시즌 무패 우승을 달성한 사비 알론소 감독의
레버쿠젠과 맞대결인데요. 바이에른이 승점 12점으로 1위, 레버쿠젠이 9위로 2위이기 때문에 이 경기 결과가 선두 경쟁에 아주 큰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10월 3일 목요일 새벽 4시에는 프리미어리그 팀 에스턴 빌라와 챔피언스리그 2차전 원정 경기가 있고요. 10월 7일 0시 30분 프랑크푸르트전, 10월 20일 1시 30분 지난 시즌 준우승팀인 슈투트가르트와 홈 경기, 그리고 10월 24일 새벽 4시 바르셀로나 원정으로 치르는 챔피언스리그 3차전까지 연달아 펼쳐지는 바이에른 뮌헨의 5차례 빅매치, 한준TV와 함께 김민재 선수의 활약성과 독일 현지 반응, 실시간 소통 방송, 그리고 각종 분석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